안녕하세요. AWS에서 SA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최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장소가 이렇게 좀 협소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더 편한 공간에서 고객분들 모시고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J 바이오사이언스의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에 이어서 CJ 바이오사이언스의 문창식 선임연구원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저는 일반적인 유전체 분석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창식 선임연구원께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젠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유전체 분석 트렌드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전체 분석에 대해서 이 참조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파트 2에서는 CJ 바이오사이언스의 클라우드 전환 배경과 여정,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위한 컴퓨팅과 스토리지에 대한 노하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유전체 분석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유전체 분석과 더불어서 생물학적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죠. 전사체라고 하는 합성 단백질인 RNA도 중요하고, 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현되는 후성 유전체, 그리고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들이 인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는 유전체 분석을 넘어서 다양한 생물학적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분석되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전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인간 유전체의 평균 데이터 사이즈는 한 명당 약 725메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또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시퀀싱과 분석을 위해서 정말 많은 컴퓨팅 리소스와 노력,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죠. 또 환자의 전체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료 데이터나 영상, 그리고 건강 기록과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이 멀티모달 데이터셋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보에 대한 보안과 규정 준수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이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사실 큰 부담이 되죠. 또한 심리스하게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AWS는 고객분들의 유전체 분석을 돕기 위해서 생물학과 기술의 이 교차점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WS는 일루미나와 같은 업계를 선도하는 이 업체들과 2013년부터 오랫동안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고객분들의 유전체 분석을 돕기 위해서 AWS for Genomics라고 하는 전문가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팀은 대학 연구실이나 ISV 솔루션, 정부 보건 조직, 그리고 연구병원 등 이런 곳에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초빙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고객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그 어느 곳보다도 굉장히 많은 파트너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는 고객분들이 유전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데이터 전송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유전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할 수 있고, 또 확장성이 있는 스토리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라게논 AWS나 이런 서드파티 2차 분석 도구, 그리고 AWS 헬스오믹스와 같은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집계나 거버넌스, 그리고 3차 분석이나 머신러닝과 같은 서비스와 도구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상 응용에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히파 엘리저블한 서비스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AWS의 환경에서 유전체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 참조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는 인프라의 플렉서빌리티라든지 스케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전체 분석을 얘기를 하면 크게 컴퓨팅 유닛,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컴퓨팅 유닛이 있죠. 유전체 분석 같은 경우에 복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병렬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또 두 번째로는 컴퓨팅 유닛에 피딩되어야 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안전하게 저장하고 또 스케일러빌리티가 또 있어야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병렬 처리 방식으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스토리지의 읽기와 쓰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영역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1차 가공 또는 2차 가공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제이슨이나 LOB와 같은 데이터 포맷들이 이제 지원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연구원분들께서 조회나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수행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유전체 분석 시스템을 AWS로 손쉽게 이관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팅 유닛을 여기 보시는 컴퓨팅 유닛을 가상 머신 형태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AWS의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이관을 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 컨테이너로 사용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아마존 ECR이라고 하는 관리형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푸시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게 손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제 이관하실 때는 데이터 사이즈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좀 고려하셔야겠죠.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고민하셔서 방법론들을 좀 고민을 하십니다. 수백 테라부터 페타바이트까지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실 경우에는 AWS 스노우볼이 굉장히 적합한 옵션이 되고요.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 복제를 수행하신다고 하시면은 AWS 데이터 싱크가 가장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네, 방금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같은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소스와 이제 데스티네이션으로 일반적으로 좀 이루어지죠. 데이터 센터에 위치한 이 시스템들을 AWS의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데스티네이션 AWS의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매핑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팅 유닛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EC2와 같은 가상 머신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시면 매핑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ECS, 쿠버네티스라고 하시면 아마존 EKS를 매핑해서 사용하시는 게 적합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지는 이제 액세스 패턴에 따라서 조금 고려해 보셔야겠죠. 이제 무제한의 용량을 저장하는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아마존 S3가 좋을 것 같고, 또 파일 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러면 아마존 FSx, 아마존 EFS가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스퀄이나 포스트레어 같은 이런 오픈 소스를 지원하는 아마존 오로라가 있고요. 또 상용 DBMS까지 지원해주는 아마존 RDS가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하셔서 매핑하셔서 쓰실 수 있고, 또 분석 용도로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아마존 레드시프트라든지 아테나를 사용하시는 게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것을 가정을 하고 분석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분석의 연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상시 구동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배치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데요. 이 작업에 가장 적합한 게 AWS 배치 서비스입니다. 컴퓨팅 리소스를 상시로 구동시켜서 띄워서 대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점에 리소스를 생성을 하고 작업을 수행을 하고 터미네이션을 시키고,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특히 작업이 이게 단기간에 수행이 되고, 또 스테이트리스한 작업이라고 한다면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이어서 발표하실 CJ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사이언스의 발표 내용에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될 건데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액세스 패턴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핫, 웜, 콜드로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나눠보죠. 예.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액세스 패턴에 따라서 스토리지를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 티어링, 스토리지 티어링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S3와 아마존 EFS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티어링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 고객분들의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냥 맡기시면 알아서 액세스 패턴들을 분석해서 적합한 티어링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이제 하나로 묶어서 관리형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마존 헬스, AWS 헬스오믹스 서비스인데 작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손쉽게 이제 자원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관리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또 요즘 되게 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 머신러닝을 위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또 생성형 AI를 지원해주는 아마존 베드락을 사용하시게 되면 정말 이렇게 한 차원 높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반적인 유전체 분석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 순서를 마치고 CJ 바이오사이언스의 문창식 선임 연구원을 모시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사례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CJ 바이오사이언스의 문창식입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CJ 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연구와 NGS 기반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시온약에서는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EGM 기반으로 변역 항암과 소화기 질환, 중추신경계, 호흡기 신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 중에서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지바이오 클라우드가 가장 많이 알려진 서비스인데요. 저희는 지금 샷건 메타지놈 분석을 지원하는 이지바이오 클라우드 리뉴얼 버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I 기반으로 감염 진단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런칭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퀀싱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퀀싱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과거 대비 샷건 메타지놈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16S의 경우에는 단일 샘플 사이즈가 보통 수메가바이트에서 수십 메가바이트 정도였는데요. 이게 샷건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수기가바이트에서 수십 기가바이트로 10만 %, 약 1000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연산 소요 시간도 그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저희 분석 엔진마다 다르지만 60배 이상 증가하게 된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컴퓨팅 리소스도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요구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외부 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받아서 한 달 내로 저희가 분석 및 분석 보고서까지 전달을 드렸어야 했는데 당시 온프레미스 환경으로는 이 분석을 완료하는 데만 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저희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저희가 선그리드 엔진이라고 하는 스케줄링 엔진을 활용해서 자사 서버들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요청되면 엔진 마스터가 클러스터에 작업을 분배하는 고정된 컴퓨팅 자원을 가용 범위 내에서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정된 인프라를 활용해야 하다 보니 리소스 수요가 물렸을 때 이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도중에 서버 오류나 아니면 네트워크 문제로 작업이 유실되거나 아니면 마스터 서버에 아예 문제가 생겨서 작업 전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문제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리커버리를 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가서 하드웨어 이슈를 해결해야만 해야만 하는 그런 골치 아픈 이벤트였는데요. 게다가 유연하게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버를 증설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겪은 온프레미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정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후 세부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2016년부터 대고객 서비스는 AWS 환경에서 제공해 왔었지만 그의 내부 연구를 비롯한 내부 사용은 전부 다 온프레미스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천랩과 CA 제일제당의 그 바이오 사업부가 만나 CA 바이오 사이언스가 출범하였고요. 3월에는 마이크로바이오 분석 플랫폼 EGM 개발이 시작되었고 온프레미스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월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협업 연구에서 가용 서버 자원이 없는 위기가 닥쳐버렸습니다. 그때 담당 연구원 분께서는 그때 패닉에 빠지셨고 저는 그 옆에서 보면서 완전 럭키비키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샷건 분석을 AWS 환경에서 돌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한을 올려서 제가 2주 안에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 기한을 올렸고 예상 비용을 측정해서 기한을 올리고 다행히 허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결과는 그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단 4일 만에 모든 분석을 완료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용도 원래 예상했던 거에 4분의 1 정도만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 건을 계기로 이제 저희의 분석 엔진의 본격적인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었고요. 네, 8월에는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를 수테라바이트나 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RDS로 마이그레이션을 했고 당시에는 저희가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잘 몰라서 사용을 못했었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DMS를 사용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9월에는 저희가 비용 최적화를 위해 버지니아 리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 리전 같은 경우는 저희 서울 리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최신 세대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 서울 리전 대비 40% 이상 좋은 가격 대비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이것을 확인한 저희는 버지니아 리전에도 서울 리전과 같은 그 설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에서 발생한 데이터는 서울 리전에서 작업하고요. 그리고 퍼블릭 데이터를 포함한 해외 데이터는 전부 버지니아 리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 좋게 22년에 리인벤트를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그래비톤 3세대가 출시가 되었고 그것의 성능을 굉장히 많이 홍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비톤 3세대를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2세대까지는 사용해 봤었는데 2세대는 크게 눈에 띄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비톤 사용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3세대는 정말 괄목할 만큼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었고 그래서 저희 워크로드에도 이 그래비톤 3세대를 하나씩 적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ARM 아키텍처를 지원하지 않는 엔진들도 있어서 아직은 X86 아키텍처 사용 비중도 꽤 높습니다. 네, 다음에 8월 저희는 이제 S3 최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그 S3 저장 비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대략 1년 동안 8배가 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제 마운트 포인트 for S3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후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은 저희한테 되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샷건 메타지놈 분석을 지원하는 이지바이 클라우드의 리뉴얼 버전인 개발이 시작되었고요. 이때를 기점으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미국 리전의 워크로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이 그래프는 저희 회사의 실제 6개월 동안 청구되었던 분석 비용 그래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들쭉날쭉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값과 피크치를 비교해 보면 대략 8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만약 온프레미스로 이거를 다 구성하려고 했다면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평균값 언저리 선에서 아마 구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사용자의 경험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었는데 클라우드 특성에 맞게 필요할 때만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전부 람다 함수로 스케줄링을 하는 펑션을 만들어서 핸들링해서 파게이트나 인스턴스를 그때그때 실행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AWS 배치가 완전 관리형 스케줄링을 제공하는 것을 알게 되어 AWS 배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실제 저희 분석 워크플로우 중에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 단일 작업이나 단순 순차 작업 같은 경우는 AWS 배치를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처럼 이렇게 조금 복잡한 워크플로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넥스트플로우를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WS 배치는 넥스트플로우의 연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워크플로우도 배치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넥스트플로우를 사용하실 때 항상 마스터 노드는 꼭 온디맨드 인스턴스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터 노드와 이제 저 워커 노드들은 보통 1대 n 관계인데요. 만약에 마스터 노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저 n개의 워커 노드가 전부 다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마스터 노드는 항상 온디맨드 인스턴스로 하시고, 그리고 워커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 시간이 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에는 스파 인스턴스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스파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다가 인터럽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인터럽트를 감지해서 바로 자동으로 재시작하는 로직을 추가하면 네, 문제없이 리커버리가 됩니다. 네, 저희 워크로드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저분께서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 분석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요청 내용을 오로라 DB에 저장하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요청 처리를 시작합니다. 네, API 게이트에 연결된 람다 함수가 배치의 요청을 전달하여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로우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는 모두 S3를 활용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S3의 결과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오로라에 처리 이력 업데이트를 합니다. 만약에 스파 인스턴스를 활용하고 있다가 그 인터럽트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를 통해서 자동으로 재시작하여 그 복구 작업을 진행합니다. 네, 저희가 워크로드를 구성하면서 이제 비용 절감이나 또 다른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요. 짧은 기간 동안 저희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느라 최적화가 덜 돼서 이 최적화가 이분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컴퓨팅 비용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AWS 그래비톤 인스턴스를 도입을 했고요. 스파 인스턴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버지니아 리전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버지니아 리전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버지니아 리전의 인스턴스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파 인스턴스를 활용하실 때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겪은 팁을 조금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파 인스턴스는 언제든 인터럽트 될 수 있기 때문에 러닝 타임이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평균적으로 1시간 이내에 끝나는 작업들을 스파 인스턴스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큰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돌릴 경우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있는 호스트에 배당된 모든 컨테이너가 다 종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호스트에 한두 개 정도의 컨테이너만 돌릴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발생 시에는 그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로 인터럽트를 감지하여 해당 작업을 재시작하면 문제없이 리커버리 되는 로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러닝 타임을 조금 줄이는 팁도 좀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든 작업에서 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CPU를 더 많이 할당해줄수록 그에 비례해서 성능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작업에 적용되는 팁입니다. 최소 요구 사항이 메모리 30GB인 작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인 인스턴스 A와 컴퓨팅 최적화 인스턴스인 인스턴스 B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가격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인스턴스 A가 더 적절한 스펙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A에서 작업할 때 2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팅 최적화 인스턴스 B에서 할 경우 컴퓨팅 파워가 대략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CPU 인텐시브하다면 해당 작업은 그 4분의 1인 약 30분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75%가 감소하게 되고 실제 발생하는 비용도 33% 정도 줄어든 0.4달러 정도로 되는데요. 이렇게 적정 인스턴스만 제대로 설득해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시간 이내의 작업은 이 스파 인스턴스를 활용하기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면 인스턴스 B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 해당 작업을 스파 인스턴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파 인스턴스를 활용하게 되면 대략 6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인스턴스 A와 비교했을 때 약 73%의 비용 감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어서 S3 최적화 관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 저장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1년 동안 약 8배 정도 증가했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데이터 저장 용도에 맞는 적절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적용함으로써 저희는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S3 스탠다드와 아카이브가 필요한 데이터에 한해서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를 적용하는 식으로 사용해 왔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접근 패턴이 랜덤한 고객분들의 데이터는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내부 데이터와 같이 굉장히 드물게 접근하지만 실시간 응답이 바로바로 필요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글래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로 적용하여 저장 비용을 낮추면서도 적극적인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적용하는 것으로 S3 비용을 총 59%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분석 엔진은 저희 자체적으로 구축한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이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는 수십 기가에서 수 테라바이트까지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파일들을 전부 컨테이너 이미지에 같이 빌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S3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태스크 컨테이너에서 S3에 저장된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파일 시스템처럼 직접 접근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S3 버킷을 파일 시스템처럼 접근해서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 전부 다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적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대용량의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태스크가 실행되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호스트에 다운로드 받는 로직을 가장 앞에 두어 이런 식으로 해결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대용량의 다운로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러닝 타임이 증가하여 컴퓨팅 비용 증대를 초래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아마존 EFS와 FSX 등을 테스트해봤지만 저희의 높은 병렬 처리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유지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들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3년 8월 마운트 포인트 4 S3가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이 기능을 기다려왔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저희 워크로드에 도입했고 컨테이너 구동 즉시 바로 연산할 수 있도록 하여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S3를 파일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어 코드 수정 따로 필요 없었고요. 그리고 병렬 처리량도 굉장히 높아서 수백 건을 동시에 수행해도 성능 열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운트 포인트 4 S3를 적용함으로써 오버헤드를 줄여 러닝 타임을 줄 수 있었고 그 덕에 스파이 인스턴스의 실패율도 줄어들어 비용을 최대 73%까지 절감한 분석 엔진도 있습니다. 네, 보안 또한 저희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미국 연구소나 미국의 병원과 같은 기관과 협업 시에는 히파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요구합니다. 히파 컴플라이언스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기술적, 물리적, 행정적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데이터 전송과 저장 시에 암호화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보고해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히파 컴플라이언스는 히파 엘리저블한 히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AWS 아티팩트를 활용해서 AWS와 BAA를 체결하여 히파 엘리저블한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히파 엘리저블한 서비스만 사용하여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가드듀티를 활용하여 실시간 위협 감지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실제 Y축 그래프가 이제 트래픽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 이제 있었고요. 이게 18시 19분이라 되어 있지만 이게 UTC 기준이었기 때문에 새벽 3시 19분에 제 폰으로 슬랙 알람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에서 깨서 이제 알림을 확인해보고 이제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노트북을 켜서 어떤 일이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디도스 어택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엔진엑스로 이제 최대한 레이트 리밋을 적용한 식으로 했는데 해결이 되질 않아서 이제 빠르게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면서 아마존의 와프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과 와이월을 적용하면서 레이트 리밋을 거기서 설정해가면서 결국 이렇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고차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적용하여 클라우드 프론트와 와프를 모두 적용한 이후부터는 아직
이런 일이 재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그래비톤 4세대가 정식 출시되었는데요. 아직 저희가 3세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테스트해보고 4세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스파인선스의 그 리전마다 그 절감액과 중단 빈도가 다른데요. 이 스파인선스의 다중 리전 자동 백커버 아키텍처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분석 시작 전에 어떤 리전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할 로직을 추가하여 저희의 그 비용 절감과 서비스 퀄리티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LLM과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유전체 분석 고도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AI 기반으로 그 감염 진단 서비스 플랫폼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니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해오는데 AWS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특히 많은 도전 과제를 극복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 이제 SA 명기현님과 최인영님 그리고 어카운트 매니저 이상호님 그리고 많은 스페셜리스트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